대한민국 60대 이상 파산 신청 비율 58%입니다. 2025년 서울 기준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직 상태 88.2%, 1인 가구 70.4%, 법원에 줄 서 있는 노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느냐? 아닙니다. 집에 퇴직금에 적금까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자식에게 갔습니다. 대한민국 부모의 76%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결혼 비용 3억 474만 원, 자녀 부양에 월 평균 107만 원,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양자가 25%이고 이분들이 매달 쓰는 돈이 155만 원입니다. 부모가 파산하는 이유는 사치가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자식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퍼주다가 빈손이 된 70대 5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결혼 비용, 사업 자금, 손자 양육비, 아파트 증여. 종류는 다 다릅니다. 끝은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자식에게 준 돈의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비, 결혼 비용, 사업 자금, 생활비, 용돈.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 숫자를 댓글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마 본인도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 범계역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쯤 들어간 오래된 빌라 골목에 73살 이정혜 씨가 살고 계십니다. 반지하에 방 한 칸, 부엌 하나 딸린 곳입니다. 장판 가장자리는 들떠 있고 겨울이면 벽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창 아래로 물이 스며들어서 수건을 깔아 놓아야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정혜 씨는 이런 곳에서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안양 평촌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3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크게 번 적은 없었지만 꾸준히 벌었고 아이 둘 키우면서 대출 갚고 적금 들어놓고 무너지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결혼 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시다에서 시작해서 미싱사까지 올라갔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 봐라고 했고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 뒤로 40년간 이정혜 씨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안 살림을 꾸렸고 남편 명의의 집에서 살았고 남편 명의의 적금을 관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6년 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잦아졌고 그 다음엔 가래에 피가 섞였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3기였습니다. 투병 1년 반, 서울 큰 병원과 안양집을 오가면서 항암 치료 5회, 방사선 치료 12회, 병원비가 4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간병은 이정혜 씨가 혼자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이 있었고 딸은 시댁 살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미안해였습니다. 이정혜 씨는 남편 손을 잡고 뭐가 미안해, 잘 살았잖아 라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정리하고 밀린 의료비를 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7,20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6억 초반. 이정혜 씨 이름으로 상속을 받았으니 생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집이 생긴 겁니다. 혼자 살기엔 넓었습니다. 방 3개에 거실 하나, 남편이 앉던 안마의자, 남편이 정리하던 서재, 남편이 새벽마다 나가던 현관,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기 있는 것 같았으니까
아들이 찾아온 건 남편 49제가 끝나고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35이었고 중견 기업 물류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2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예고 없이 왔습니다. 이정혜 씨는 반가웠습니다. 장례 이후로 아들 얼굴을 본 게 3번째였으니까.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좀 할 얘기가 있어. 이정혜 씨는 아들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꺼내기 어려운 걸 준비해 온 얼굴이었습니다. 나 결혼하려면 전세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서울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 마포 쪽으로 보고 있는데 2억 3천은 있어야 해.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정혜 씨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통장에 7,200만 원. 2억 3천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내 저축은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있긴 한데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대학원도 다녔고. 이정혜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친구 쪽은? 그쪽도 사정이 비슷해?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데 요즘 안 된다고. 이정혜 씨는 생각 좀 해볼게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억 3천?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해줬을 거야.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사흘 뒤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아들이 정말? 엄마 고마워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고맙긴 엄만데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평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감정가 대비 최대한 많이 1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적금 해약한 7,200만 원을 합쳐서 2억 3,200만 원을 아들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 순간 이정혜 씨 손에 남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시작됐습니다. 월 47만 원, 연금이 98만 원이었습니다. 이자를 빼면 5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혜 씨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되지.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고 서울 마포구에 전세를 얻었고 이정혜 씨는 한복을 입고 식장 맨 앞줄에 앉아서 웃었습니다. 그날이 이정혜 씨가 마지막으로 내가 해냈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1년 8개월 뒤에 터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엄마 밥 먹었어? 하고 끊는 아들이 이날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엄마, 집주인이 잠적했어. 전세 사기였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서 12세대한테 전세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묶인 겁니다. 뉴스에서 보기만 하던 일이 자기 아들한테 일어난 겁니다. 이정혜 씨는 아들보다 먼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건너편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 소리내지 않고 입만 움직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해외로 나간 상태였고 해당 건물에는 선순위 채권이 쌓여 있었고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에서 밀릴 것이 확실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입니다. 2억 3천 중에 4천만 원. 그것도 경매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니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아들 부부는 월세를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 월급으로 월세를 내면서 버텼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으니까
이정혜 씨는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랬습니다. 아들은 월급이 있었고 이정혜 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1억 6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연금 98만 원에서 이자 47만 원을 빼면 51만 원. 거기서 관리비, 공과금을 빼면 남는 건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식비로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6개월을 버텼습니다. 7개월째에 관리비가 2달 밀렸습니다. 8개월째에 도시가스가 끊겼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났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30년 살던 집,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안마의자도 서재도 현관 앞에 남편이 신던 구두도 전부 이 집에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석 달 만에 팔렸습니다. 매매가 5억 8천, 대출 1억 6천 갚고 양도세 내고 중개 수수료 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8천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남은 돈이 2,400만 원. 이정혜 씨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숫자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2,4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범계역 근처 빌라 반지하,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만 원, 남은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삿짐을 줄여서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한 장과 이불 한 채만 가져갔습니다. 안마의자는 버렸습니다. 서재책은 헌 책방에 넘겼습니다. 남편 구두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1년 반 전 일이고 지금 이정혜 씨 통장에 남은 돈은 12만 원입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엄마 밥 먹었어? 이정혜 씨는 응하고 끊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면 아들도 힘들어할 걸 아니까. 그리고 솔직히 돈을 내준 건 자기 결정이었으니까 누굴 원망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정혜 씨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떠오르는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아들이 갚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아들이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이정혜 씨는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내는 순간 아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고 부담을 느끼면 전화가 줄어들 것이고 전화가 줄어들면 이정혜 씨한테 남는 건 이 반지하 방뿐이니까. 우리네 부모라는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줄 때는 내가 결정한 거야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니까 결혼인데 안 도와주면 부모 자격이 있나 하는 압력이 그 결정을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 나면 돌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준 사람이 을이 되는 구조. 이정혜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정혜 씨의 통장 잔고 1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구가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76살 최동수 씨가 살고 계십니다. 부인과 둘이 사는데 방 2칸짜리 아파트 중 한 칸은 오래된 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실제로는 방 하나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최동수 씨는 부산항에서 35년간 통관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수입 화물이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하고 세관에 신고하고 화주한테 인도하는 일.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준한 월급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을 35년간 했고 그 사이에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은 동수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부산대 간호학과를 나왔고 서울 대형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동수 씨가 퇴직하던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축하해. 이제 좀 쉬어. 동수 씨는 그래, 이제 엄마랑 놀러 다닐 거야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140만 원. 부인과 둘이 아끼면서 살면 충분한 노후였습니다. 동수 씨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하던 도자기 교실에 같이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규슈에 온천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새벽 출근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 시간이 생긴 거니까. 그런데 딸이 결혼한다는 연락이 온 건 퇴직한 지 8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딸이 38이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고 상대는 중소 IT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기뻤습니다. 딸이 시집을 안 가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딸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밥을 먹는데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시댁에서 1억 5천 내놓기로 했어. 우리 쪽도 맞춰야 하지 않을까?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 2억 5천이면 서울에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할 수 있어. 시댁이랑 합치면 4억이니까 그 정도면 신혼집으로 괜찮거든. 동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억 5천. 퇴직금이 1억 8천이었으니 7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딸이 돌아간 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전부 줘버리면 우리는 뭘로 살아? 동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1억 5천 내놓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적게 내면 딸이 시집에서 길을 못 펴. 이게 동수 씨 세대의 생각입니다. 딸이 시집에서 대우를 받으려면 친정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 돈으로 딸의 위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동수 씨 머릿속에서는 그게 진리였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사하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 퇴직금 1억 8천에 대출 7천을 합쳐서 2억 5천만 원을 딸한테 건넸습니다. 퇴직금이 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시작됐습니다. 월 43만 원. 연금 140만 원에서 대출 이자 43만 원을 빼면 97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18만 원, 공과금 8만 원, 통신비 5만 원을 빼면 66만 원입니다. 두 사람이 한 달 먹고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66만 원. 하루에 2만 2천 원입니다. 부인이 말한 도자기 교실 월 수강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일본 규슈 온천 여행 비용은 1인당 80만 원이었습니다. 전부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인은 처음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장을 볼 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고기를 사다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이제는 돼지고기도 망설입니다. 마트 대신 재래시장의 떨이 코너를 돌아다닙니다. 동수 씨는 부인 등 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동수 씨와 부인은 KTX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식장에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 동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한 거야.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2억 5천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달라진 게 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올 확률입니다.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2~3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뭐해? 엄마 건강 괜찮아? 이런 전화들. 결혼 후에는 한 달에 1~2번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시집 살림에 바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자 동수 씨는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받긴 받는데 통화가 길지 않았습니다. 응 아빠, 나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에가 일주일이 됐다가 보름이 됐다가 동수 씨가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좀 매정해진 것 같아. 부인이 말했습니다. 시집 가면 다 그래. 자기 살림에 바쁜 거지. 동수 씨는 그래, 그런가 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이 왔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동수 씨 부부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딸이 좋아하는 잡채까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동수 씨가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아야, 아빠가 좀 할 말이 있어. 딸이 젓가락을 든 채로 쳐다봤습니다. 뭔데? 대출 이자가 매달 43만 원씩 나가는데 아빠 연금으로 감당하기가 좀 벅차. 혹시 내가 조금씩 갚아줄 수 있으면. 동수 씨가 말을 다 끝내기 전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힘들어. 서울 물가가 얼마인데? 아빠가 조금만 아껴 쓰면 안 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이 동수 씨를 봤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그래, 알겠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을 한 점 집어서 딸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명절 내내 동수 씨는 웃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서울로 올라간 뒤 부인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동수 씨는 응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낙동강 하구 위로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거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조금만 아껴 쓰면 안 돼? 이 한마디가 동수 씨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딸은 모릅니다. 동수 씨 귀에 번역된 문장은 이랬습니다. 아빠가 줬잖아. 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해? 준 사람이 미안해야 하는 구조. 2억 5천을 줬는데 그 돈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부모가 치사한 사람이 되는 구조. 동수 씨는 그 뒤로 딸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잘 지내? 응 먹었어? 응 그래 끊어. 이게 전부입니다. 1분이 안 되는 통화. 부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우리 도자기 교실은 언제 가? 동수 씨는 웃으면서 좀 있다가 했습니다. 부인도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그 좀 있다가가 3년째인 걸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5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딸한테 전화가 온 건 지난달 어버이날 한 번뿐이었습니다. 아빠 건강해? 응. 그래, 건강하세요. 끊겼습니다. 동수 씨 통장 잔고, 이자 빠지고 나면 영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전 유성구 대학가 근처 원룸 밀집 지역 안쪽 골목에 이른한 살 박영자 씨가 살고 계십니다. 원룸입니다. 방 안에 작은 싱크대가 붙어 있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딸린 구조입니다. 벽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오래된 벽시계가 걸려 있고 그 밑에 작은 식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방이 누구의 방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물건이 없습니다. 영자 씨는 이 방에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벽시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컵라면을 끓이거나 전날 남겨둔 밥에 간장을 뿌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 밖을 내다보거나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영자 씨 남편은 대전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성구 시장 골목에서 30년간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볼트, 너트, 나사, 경첩, 각종 공구류. 남편은 손님이 이거 있어요? 하면 묻지도 않고 서랍에서 뽑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가지 물건의 위치를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은 건 11년 전이었습니다.
3기. 수술을 했지만 전이가 됐고 항암을 5차례 받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 씨 나이 61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 철물점 정리대금 3천만 원, 사망보험금 1억 원, 합해서 1억 3천만 원, 그리고 유성구에 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 영자 씨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 1억 3천만 원을 3년 만기 적금에 넣어 놓았습니다. 국민연금 월 68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혼자 사니까 모자라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을 갔고 졸업 후에 대기업 유통부서에 취직했습니다. 영자 씨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 대기업 다녀, 이게 동네 아줌마들한테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들이 퇴사한다는 연락을 받은 건 5년 전이었습니다. 41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영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회사가 맞지 않아? 나 카페 하나 차리려고. 영자 씨는 반대했습니다. 야,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그래? 카페가 쉬운 줄 알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40인데. 내 인생 내가 결정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비용이랑 보증금이랑 하면 1억 2천 정도 들어. 엄마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가게가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 영자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1억 2천. 적금에 넣어둔 1억 3천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그 돈은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돈이었습니다. 30년간 철물점 서랍 앞에 서서 볼트 하나 팔고 나사 하나 팔아서 모은 돈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영자 씨한테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내 퇴직금은? 그건 당장 생활비로 쓰고 있어. 카페 자리 잡을 때까지는 수입이 없으니까. 영자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아들이 돈을 달라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벽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아들 통장에 넣었습니다. 적금에 남은 돈 1천만 원. 그게 영자 씨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은 대전 둔산동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나무 소재의 초록색 식물을 배치하고 천장에 조명을 매달고 영자 씨도 개업날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장이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아들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영자 씨 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카페는 3개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오픈빨이라고 합니다. 새 가게가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와봅니다. 그 수요가 빠지면서 매출이 내려갔습니다. 6개월째에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좀 힘들어. 근데 괜찮아. 홍보를 더 하면 될 거야. 9개월째에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영자 씨가 먼저 걸었습니다. 가게 어때? 아들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고 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년이 됐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엄마,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영자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옆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 맞은편에도 프랜차이즈 카페가 새로 열었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임대료를 못 감당하겠어. 영자 씨가 한참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돈은? 아들이 또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코로나 후유증도 있고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다른 개인 카페들도 다 망했어. 영자 씨의 질문은 돈은? 이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내 잘못이 아니야였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순간 그걸 짚지 못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정리됐어? 응. 돈은 얼마나 남았어? 아들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랑 밀린 임대료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어. 영자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돈은 언제 갚을 수 있어?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그 돈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일부러 망한 줄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이 끊은 건지 영자 씨가 끊은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째깍, 째깍.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시계를 직접 골라서 걸었습니다. 이거 소리가 좋아. 집이 조용할 때 이 소리가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뒤로 영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습니다. 아들도 자주 전화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통화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엄마 잘 있어? 응. 나 바빠, 끊을게. 그래. 1억 2천만 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돈. 그 돈이 대전 둔산동 어느 빈 가게의 인테리어, 철거 비용과 밀린 임대료로 사라진 겁니다. 영자 씨는 그 뒤로 아파트 관리비도 부담이 됐습니다. 적금 잔고 1천만 원에서 매달 생활비를 빼다 보니 1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났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금의 원룸으로 이사한 게 4년 전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 월세 20만 원, 연금 68만 원에서 월세 빼면 48만 원. 그걸로 먹고 삽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 돈 얘기 좀 그만해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 우리 부모 세대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영자 씨 통장 잔고 31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여수 돌산대교가 보이는 작은 마을의 74살 송기철 씨가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마당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인데 마당에는 아내가 키우는 고추와 상추와 깻잎이 계절마다 바뀌어가며 자라고 있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깨끗합니다. 아내가 매일 쓸고 닦으니까. 기철 씨는 평생 여수에서 수산물 도매를 한 사람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어선에서 내리는 생선을 받아서 경매에 붙이고 소매상한테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고등어, 갈치, 삼치, 아귀, 비린내를 달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손이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에는 손가락 끝이 터져서 밴드를 감고 일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못 됐지만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여수에 집 한 채 장만하고 연금이 나오도록 꾸준히 국민연금을 부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준비였습니다. 은퇴한 건 4년 전입니다. 무릎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축축한 시장 바닥을 걸어다닌 게 40년이니 연골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뼈와 뼈가 맞닿아서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리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수술비가 양쪽 합해서 1,600만 원, 한쪽만 하더라도 800만 원이었습니다.
기철 씨는 수술은 나중에 하고 일단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은퇴를 택했습니다. 연금이 월 112만 원 나왔습니다. 아내 연금이 월 32만 원, 합해서 144만 원. 여수 시골에서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만 돌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쌀은 사고, 반찬은 마당에서 키우고, 병원은 큰일 없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 1년 됐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45.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살짜리 손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기철 씨는 뭔데 했습니다. 애를 학원에 보내야 하는데 둘이 벌어도 빠듯해요. 어린이집이랑 영어 학원이랑 체육교실이랑 하면 월 18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애가 이 시기가 중요하대요. 기철 씨는 계산을 했습니다. 144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44만 원. 두 사람이 44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1만 4천 원. 쌀값 빼면 반찬값도 안 나옵니다. 그건 좀 힘들지 않겠나? 100만 원이면 우리한테 너무 큰 돈인데.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50만 원이라도요. 아니면 70만 원이라도. 정말 어렵거든요. 기철 씨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아버지, 손자 교육이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대요. 지금 기초를 잡아줘야 초등학교 가서 안 뒤처진다고.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이번만. 기철 씨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자한테 쓰는 건데 뭐. 우리가 좀 아끼면 되지. 기철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자니까. 우리 핏줄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손자가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지. 매달 100만 원씩 아들 통장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44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44만 원. 그 44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았습니다. 쌀은 마을 이장이 나눠주는 정부 양곡을 받았습니다. 반찬은 아내가 마당에서 키운 채소로 해결했습니다. 고기는 사지 않았습니다. 생선은 옛날 시장 동료가 가끔 한 마리씩 가져다 줬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올라가면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안 갔습니다. 무릎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은 마당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영감, 병원 좀 가봐. 기철 씨는 괜찮아. 좀 쉬면 나아 했습니다. 병원비를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매달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번만이 1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습니다. 매달 100만 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기철 씨 무릎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2년 전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면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후 3개월이면 걸을 수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인공관절 외에 답이 없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기철 씨 통장에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봐. 3년이나 보냈는데 좀 갚아달라고. 기철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못 걸었습니다. 왜 못 걸었느냐? 3년간 한 번도 아들한테서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보내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자가 옵니다. 그뿐입니다. 기철 씨의 무릎을, 기철 씨의 식탁을, 기철 씨의 겨울을 아들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 좀 갚아라라고 말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기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처럼 그 돈 얘기 좀 그만 해를 들을 거라는 걸. 지금 기철 씨는 인공관절 외에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비 8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 47만 원, 지팡이 없이는 마당을 걸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한테 지난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좀 부탁드려요. 애 학원비가 올라서요. 기철 씨는 응하고 끊었습니다. 이번 달도 100만 원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통장에 남는 건 44만 원. 거기서 월 생활비를 쓰면 다음 연금일까지 남는 건 0원에 가깝습니다. 기철 씨는 오늘도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갑니다. 돌산대교 위로 차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아내가 뒤에서 부릅니다. 영감, 들어와. 다리 아프잖아. 기철 씨가 대답합니다. 조금만. 손자 양육비로 보낸 3,600만 원. 그 돈의 정체는 기철 씨의 무릎입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를 돈으로 바꿔서 서울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기철 씨 통장 잔고 47만 원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면 나오는 좁은 골목 안원룸 건물 3층에 78살 한복랑 씨가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방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라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복남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3층을 올라가는데 5분이 걸립니다. 중간에 한 번 쉬어야 합니다. 3년 전까지 한복남 씨는 계단을 올라갈 일이 없었습니다. 같은 영통구 대단지 아파트 24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대 있었고 창문 너머로 수원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시세 15억.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30년간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복남 씨 남편은 수원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복남 씨도 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둘 다 정년까지 다녔고 둘 다 퇴직금을 받았고 둘 다 연금이 나왔습니다. 합산 연금이 월 320만 원이었습니다. 넉넉한 노후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8년 전입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복남 씨가 남편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3일을 버텼습니다. 복남 씨는 3일간 남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합산연금 320만 원에서 남편 몫이 사라졌습니다. 복남 씨 본인 연금만 남았습니다. 월 168만 원. 15억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건 가능했습니다. 관리비 좀 무거웠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24층 넓은 집에 혼자 방 3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면 엄마 잠 안 와? 텔레비전 틀어놓고 자, 이런 말을 듣고 끊었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43이었고 아이 둘에 아내와 함께 같은 영통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2억이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도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같이 살면 서로 좋잖아.
나는 전세 걱정 없어지고 엄마는 외롭지 않고. 복남 씨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손자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리면 이 넓은 집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네가 들어와.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세금 문제가 좀 있어.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엄청 나오거든. 지금 증여로 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해 놓으면 엄마도 편하잖아. 복남 씨는 세금 문제를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 세무사를 데려왔습니다. 세무사가 서류를 만들어 왔고 숫자를 설명했는데 복남 씨 귀에 들어온 건 지금 하시면 세금을 3억 가까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어차피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 이름이 누구 걸로 되어 있든 뭐가 다르겠어. 복남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2년은 복남 씨가 꿈꾸던 노후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들이 할머니 아침을 하면서 안겨왔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줬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복남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노후지. 잘한 거야. 달라지기 시작한 건 3년 차부터였습니다. 신호는 작은 것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놀지 마. 할머니 주무셔.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복남 씨는 안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복남 씨가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인상을 쓰지는 않았지만 하던 요리를 멈추고 물러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 말이 처음에는 배려로 들렸는데 반복되니까 나가 계세요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주말 나들이에 복남 씨가 포함되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복남 씨는 그래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며느리가 원래 그래. 복남 씨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뒤 며느리가 거실에서 복남 씨를 불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건넸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남 씨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애들도 크고 있고 집도 좁아지고 있고. 어머니, 따로 사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남 씨 손에서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따로 산다가 무슨 뜻인지 1초 만에 알아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는 뭐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복남 씨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에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 나갈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이게 서로 편한 거야. 가까운 데로 구해드릴게. 복남 씨는 그래 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집을 나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서 나와서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3천만 원은 복남 씨가 개인 적금으로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이사 날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이불 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파트 현관을 나오는데 뒤에서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복남 씨가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여행 가.
금방 올게. 손자가 빨리 와 했습니다. 복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남 씨한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33만 원과 노인 일자리 수당 27만 원입니다. 합해서 60만 원. 본인 국민연금 168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아파트를 증여할 때 어머니 연금은 생활비로 쓰시면 되죠라고 했었는데 집에서 나온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대출 이자랑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엄마 연금에서 좀 빠지게 해도 될까? 어차피 엄마 명의 연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설정되어 있으니까. 복남 씨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168만 원 중 110만 원이 아파트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복남 씨한테 실제로 남는 건 기초연금 33만 원과 노인 일자리 27만 원뿐입니다. 합산 60만 원. 월세 25만 원을 빼면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15억을 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연금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건 한 달에 한 번. 엄마 잘 지내? 응. 끊깁니다. 복남 씨가 가장 아픈 건 며느리의 그 말이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이 말은 예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복남 씨가 진짜 아픈 건 며느리가 그 말을 할 때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침묵입니다. 아들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습니다. 엄마, 그래도 같이 살자. 이 한마디. 하지만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복남 씨는 그날 그걸 알았습니다. 한복남 씨 통장 잔고 기초연금 33만 원입니다. 5분이 자식에게 준 돈 합치면 21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5분의 통장 잔고를 합치면 123만 원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모니까 준 겁니다. 자식이니까 받은 겁니다.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아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다. 주는 사람은 끝까지 주게 되어 있고 받는 사람은 그게 당연해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이렇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5분은 일어납니다. 이정혜 씨는 반지하 창으로 스며드는 빛을 보고 눈을 뜰 것이고 동수 씨는 부인이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에 식탁으로 나올 것이고 영자 씨는 벽시계가 6시를 알리면 일어날 것이고 기철 씨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갈 것이고 복남 씨는 3층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동네 한 바퀴를 걸을 겁니다. 발이 움직이는 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주변에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한 분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그분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혼자 듣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70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